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3941님이 코스피 6천 시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주식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코스피 7천, 8천 시대로 쭉 갑시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투자자신가 보군요. 반가우신 분이겠죠. 네, 지금 이 상황이. 네, 행복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제이비는? 주식을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5천 딱 돌파했을 때 지금 들어가도 되나? 에이, 좀 늦었겠지. 그리고 안 들어갔는데 6천이 되네요. 에이, 이제는 진짜 늦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유튜브 연장 방송에 전문가 두 분 나오시니까 물어볼까요? 그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뭐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가장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좋은 타이밍이다. 그러다가 네. 네, 뭐 저는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제가 뭐 근데 어떻게 세상 조언해드릴 전문 지식이 없어가지고. 그걸 뭐 알면 뭐 돈을 벌겠죠, 그죠? 그걸 그러니까요. 누가 알겠어요, 그게? 아니 뭐 7천, 8천, 만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뭐 저희는 지켜보죠, 그냥 기분 좋게. 네, 더마카는 주식 투자 안 하십니까? 뭐 밝히지 않겠습니다. 노코멘트 하겠고요. 예. 네. 요즘 표정이 좀 밝던데. 그렇죠. 네. 3640님, 제입이 넣을 때 빼면 되겠군요. 아니 넣어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시종일관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촌철님들에게 감사 인사를 할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제 김종배의 시선집중 제작진이 MBC 시청자위원회가 선정한 2025년 4분기 좋은 프로그램 상을 받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상이라고 하고요. 모두 촌철님들 덕분입니다. 매일 아침 함께해 주신 덕분이고요.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20분께 모닝커피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다 내 덕이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 주문하시면 되겠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샵 8001, 샵 8001로 지금 주문하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커피 주세요 이런 거 안 되고요. 왜 내가 받아야 하는가? 모두가 다 내 덕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가 좋았던 건가요? 다 좋았겠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모르죠? 뭐가 좋았던 건지. 원래 이유 없이 좋은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굳이 뭐 좋은 이유를 찾을 필요 없이 다 좋았다 이런 거 아닐까요? 그냥 상이면 좋은 거다 이거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아이 감사하죠. 이게 아무나 받는 게 아니래요. 알겠습니다. 자,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침 출근길 라디오를 선두한다 이런 얘기를 어제 시상식에서 하셨다고 하네요. 시청자위원들이. 네. 네, 감사하고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민주당이 법 왜곡죄를 일부 수정해서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백승아 원내 대변인의 발표 들어보시죠. 법 왜곡죄에 대해서 원안에서 수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안은 형사사건에 한하여 적용하고 각 호에 대한 명확성을 추가하여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이 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자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이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그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당 지도부 원내대표단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누더기 법을 만든 거죠. 쟁점에 대해서 묻다가 갑자기 당론이 채택됐다라고. 네, 김용민 의원은 지도부가 법 왜곡죄를 왜곡했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거든요. 네. 정리를 좀 해볼까요? 법안의 내용은 여기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뭐 시시비비는 가리지 않겠고요. 다만 처리 과정만 한번 좀 복기를 해봤으면 하는 건데요. 한마디로 매끄럽지가 못했습니다. 자, 법사위원들과 원내 지도부 간에 그리고 나아가 전체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릴 수는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런 의견 갈림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결국 이게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뭔가 매끄럽지 못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평가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제 열린 의총에서 수정안이 채택이 돼서 본회의에 상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제 의총 말고 3일 전인 22일에 또 의총이 있었습니다. 근데 22일 의총에선 법사위에서 통과된 안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3일 만에 수정안을 당론으로 추인을 해서 본회의에 상정을 한 겁니다. 자, 그럼 3일 사이에 도대체 무슨 사정 변경이 있었던 거냐? 이걸 알아야 왜 이랬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알 길이 없습니다.
그냥 뉴스를 기준으로 하면 굳이 꼽으라면 참여연대나 민변 쪽에서 비판 의견이 나왔다는 정도인데 사실 이건 갑자기 나온 것도 아니거든요. 어찌 보면 다시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변수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 100번이 양보해서 참여연대와 민변마저 비판할 정도면 중도층이 반대할 게 뻔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20일 의원총회에서 법사위 안을 속도 있게 처리한다는 결론을 내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그때는 몰랐습니까 그러면? 네? 이게 그래서 이해가 안 되고 매끄럽지 못하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오히려 20일 의총에서 공론화 과정을 좀 더 차분하게 가져가자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국민 공론화 과정은 둘째치고 당내 공론화 과정조차 뭔가 좀 어설펐다. 대충 밟았다. 이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처리하는데 급급했다라고 좀 봐야 되는 거고요. 골치 아픈 숙제를 후딱 해치우자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 건지 뭔지 이걸 잘 모르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데이지님이 신중에도 모자랄 판에 시간에 쫓길 사안도 아니고 왜 이렇게 했느냐라는 물음표 보내주셨고 다솜님은 뭐 내용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다르고 서로 틀릴 수도 있는데 지도부가 왜 정리를 못하죠? 라고 제가 물어주셨네요. 근데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어제 의총에서 이걸 또 당론으로 채택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의원보험과 자유투표 맡기는 것도 당론으로 채택을 했다는 것은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져야 되는 의무를 부과를 한 건데 근데 당내 공론화 과정은 되게 매끄럽지 못했는데 아무튼 결과에 대해서 이거 당론이다. 이렇게 표결해달라. 이것도 사실은 뭔가 어색한 그림이다. 이 말씀까지 같이 드려야 되는 것이죠. 네, 어제 의총의 뭐 분위기를 전하는 보도들이 뭐 여러 개가 나왔는데요. 일단 법사위원장이죠. 추미애 위원장이 좀 반발을 했었고 법조 출신인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문제 제기를 했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 누가 나섰냐? 정청래 대표가 나서서 나도 법사위원장을 해봤지만 갑자기 조정하는 일도 있다. 물리적 한계가 있어서 난상 토론이 어려워 미안하다라고 수습을 하면서 아니, 그 얘기가 물리적 한계라는 게 뭡니까? 시한을 먼저 정해버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밖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왜 근데 시한을 정해야 되는 건데요? 처리하기로 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면 딱 이때까지 처리해야 된다고 못 박아버리는 제가 묻고 있는 게 이거거든요. 자 여기서 제가 그러면 법사위에서 만든 법 왜곡제안이 맞다. 저 이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법사위 안이 됐던 어제 의총에서 통과된 건 정책이 아니라면서요. 정책이 아니 됐든지 간에 CCBB는 논외로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어떤 절차 당내 공론화 과정이 이렇게 매끄럽지 못하고 뭔가 어설프면 내용에까지 그게 규정을 한다라는 점을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네, 그래서 표결로 간 이유도 좀 궁금했는데 정청래 대표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의견 일치가 안 되면 당론으로 하는 게 좋다라면서 의결 절차를 밟았고 그래서 당론으로 채택이 됐다고 하는데 자세한 얘기는 잠시 후 김영진 의원한테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뭐 관련해서 참고로 요 얘기까지 마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전국 법원장 회의가 열렸잖아요. 있었죠. 여기서 이제 그 세 가지 사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는데 법 왜곡죄에 대해서는 수장안을 고려해도 범죄 구성 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고 하고요. 재판소원제 도입에 대해서는 재판 확정의 실질적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라는 입장을 내놨다고 하고 대법관 증언에 대해서는 현 상황에서 가능한 범위인 4명 증언을 추진하자 이런 의견을 내놨다고 하는데 이건 그냥 전해드리는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청와대에서 당청 관계에 대한 입장이 나와서 어제 좀 주목을 받았어요. 자,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여당 지도부가 정부와 엇박자를 내는 듯한 모습이 계속돼 당내 분란에 불씨를 키우고 있다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를 하면서 과도한 걱정을 기우라고 하는데 당은 당의 일을, 청은 청의 일을 잘하면 된다라고 적었습니다. 이어서 이규현 홍보소통수석이 나섰는데요. 이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과 또는 청와대의 뜻과 또 당의 뜻이 어긋나서 구조적인 문제를 일으켰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뭐 당과 청 관계가 안 좋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발언은 그렇게 무게중심을 둘 그런 발언은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를 일으켰던 적은 없다라고 하는 요게 밑줄 쳐야 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규현 수석의 이야기 추가로 좀 더 들어보시죠.
내란의 혼란과 그걸 수습하는 과정에서 당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입법들을 계속 추진해 나갔고요. 네. 이규현 수석은 당과 청이 관계가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라고 하면서 그것의 하나의 어떤 증좌로 뭘 제시를 했냐면 내란의 혼란과 수습 과정에서 보여준 당의 역할을 꼽았습니다. 근데 왜 이걸 꼽았을까요? 저는 이게 궁금하던데. 그러면 당이 역할 잘하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당은 당의 역할을 하면 되고 청은 청의 역할을 하면 된다라는 게 그걸 받아가지고 이규현 수석이 얘기했던 그 대표적인 예가 내란 수습이었다. 왜 이것만 꼽았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건데 그러면 지금 이재명 정부가 아주 그러니까 역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는 국정들 특히 민생 관련 국정에 대해서는 당이 어떻게 뒷받침했는지 이 얘기는 빠져 있네요. 왜 뺐을까요? 그거는. 저는 오히려 이게 더 궁금하던데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청와대 관계자가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점잖게 언급했지만 당이 그간 청와대와 보조를 제대로 맞추지 못한 데 대한 뼈 있는 비판이자 더 잘하라는 의미 아니겠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란 수습만 잘했다라고도 읽을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도 좀 들을 수 있는 건데. 네, 그거였는지. 네. 네. 그리고 민주당 의원 또 어떻게 들었는지 특히 정청래 대표 어떻게 들었는지 궁금하네요. 제2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구를 갔습니다. 2박 3일인가 머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시기에는 관망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하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누군가는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 대구는 보수를 대표하는 곳이다. 보수 전체와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에너지를 누군가 모아줘야 한다. 나 중심으로 여기서 모으겠다. 이렇게 읽으면 됩니까?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대구에서의 출마를 강하게 시사한 발언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단 이 해석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자, 대구는 누가 뭐라고 해도 대구 보수의 본산입니다. 만약에 여기 국회의원 보궐선거나 이런 데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된다면 자신에게 씌워져 있는 배신자 프레임을 그냥 한순간에 벗어버리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보수의 적장자로 등극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전해 볼만 하겠죠. 한데 낙선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신자 프레임에다가 버림받은 자 이미지까지 중첩이 된다. 리스크가 엄청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도 아니면 모인 게임이다. 도 아니면 모가 아니라 백도 아니면 모.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거냐. 그런 게임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는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 여기에 간복이라고 하는 언론이 많이 쓰는 전문 용어를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근데 간복이도 수위가 있습니다. 어떤 수위가 있는 거냐? 저 한동훈 왔어요. 자, 대구 시민 여러분, 저 한동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면서 간 보는 거와 저 출마할지도 몰라요. 대구 시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면서 간 보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수위를 더 끌어올린 것이죠. 이렇게 발언을 좀 더 구체화한 다음에 대구 시민의 반응을 보면서 최종 판단을 내리려고 일단 한 수 던졌다.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네. 네. 물프레님이 대구에 이진숙이 있다라고 올려주셨는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이제 대구 시장 후보로 나간 거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뭐 이 한동훈 전 대표의 대구 출마설은 거의 대부분이 국회의원 보궐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읽히죠. 근데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대구시장 후보로 이진숙 전 위원장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아니 대구시장 후보가 되려면 이진숙 전 위원장이 되면 안 되죠. 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원의 공석이 발생을 안 하니까 보궐선거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현역 의원 중에서 누군가가 대구시장 후보가 돼야만 공석이 나고 보궐선거가 성립이 되는 건데 이준숙 위원장이 되면 어떡합니까? 여기다가 하나 더 전해드릴 소식이 있는데요. 한동훈 대표 전 대표의 어제 대구 여행에 누가 동행을 했냐면 우재준 의원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당권파 성향의 일부 당협위원장들이 이 동행 의원들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라는 입장을 벌써 밝히고 나섰습니다. 여기에는 복수형이 돼 있는데 왜냐하면 어제는 우재준 의원이 동행을 했는데 또 서문시장 찾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네네. 그러면서 이제 다른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합류할 경우까지 이제 염두에 두고 아마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상규 성북을 당협위원장은
우리 당과 경쟁 가능성이 있는 무소속 인사를 지원하는 건 해당 행위다. 이렇게 규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러면 한동훈 전 대표하고 보폭을 맞추려고 하는 의원들이 만약에 행동이 제한이 돼버린다. 제한이 될 수 있을까부터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같이 움직이느냐 아니면 눈치 봐가지고 대구행을 만약에 주저하느냐. 대구행을 주저한다면 한동훈 전 대표의 대구에서의 행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쪼그라드는 것이 되는 거고요. 이것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이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그 대구행에 그러니까 동행할 의원들 명단이 좀 나왔었거든요. 언론 보도에. 네. 이른바 친한계 의원들 그분들이 다 함께 가는지 이것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대구 지역 기자들과 치킨 회동을 했다는 이야기도 들리던데 여기서 조금 더 속마음 얘기를 했을까? 이것도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어제 JTBC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22대 총선을 앞둔 2024년 1월에 국민의힘이 국방안보 분야 영입인재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대상이 누구냐? 강선영 전 육군 항공작전사령관, 이상철 전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 윤학수 전 국방정보본부장 등이었습니다. 여기서 강선영 전 사령관은 비례대표가 됐죠. 금배지까지 달았는데 최종적으로. 근데 국군 방첩사가 이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평판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세 사람의 이력과 동향 등이 보고서에 기재돼 있었다고 하고요. 이들만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 리스트도 만들었다고 하는데 역시 방첩사입니다. 그래서 김병주 의원과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거나 출신 지역이 비슷한 군 장성들의 명단을 따로 뽑아서 관리를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내란 특검에서 이걸 입수해서 수사를 하다가 수사 기한이 끝나가지고 일단은 좀 그러니까 접었는데 과정에서 방첩사 간부들이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지시로 문건을 만들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게 있습니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언제 부임했습니까? 2023년 11월입니다. 네. 제가 이걸 주목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방첩사가 이런 거 문건을 만든 이유는 두 가지 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고질병이 도졌다. 그냥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방첩사, 기무사 시절부터 해가지고 민간인 사찰한 전력이 한두 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고질병, 못된 버릇이 다시 도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방첩사 간부들이 특검에 가서 진술한 걸 보면 여인전 정사령관이 지시해서 문건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초점을 여인영 전 사령관에 맞추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인 시점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2023년 11월이라고 하면 이게 뭐냐면 직연 부장판사회에서 부정되기는 했지만 특검의 수사 결과는 12.3 내란 모의가 언제부터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2023년 10월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타이밍에 여인영 전 사령관이 방첩사령관으로 부임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문건 작성을 지시를 했다. 그러면 이것도 이른바 내란 모의 차원으로 연결을 될 지점이 있느냐를 살펴야 되는 겁니다. 왜? 자신들이 내란을 감행을 할 때 군 안에서 어떻게든지 간에 이견을 보이거나 따르지 않거나 저항할 세력들을 미리 추리해야 되는데 그 추리는 매개로 뭐냐면 정치권과 연결되어 있는 그 고리를 찾으려고 했던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수사로 풀어져야 되는 문제다. 이제 2차 종합특검이 발족을 했으니까 여기서 주되게 수사를 해야 되는 내용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도 넘겼다고 하죠. 에비추님 제2의 하나회를 만들려고 했나요? 엽기토끼님 이래도 우발적인 계엄입니까? 이사나님 그리스트는 계엄 성공 여부에 따라 살생부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정부가 어제 바가지 요금 근절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 자율요금 사전 신고제를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숙박업소들이 비성수기, 성수기, 특별 행사 기간 등 시기별로 나눠서 요금 상한을 먼저 자율적으로 결정한 다음에 지방정부에 사전 신고를 하고 이걸 공개를 합니다. 그 뒤에 신고한 요금을 초과해서 받거나 신고를 아예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취소해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시장에서 바가지 씌우는 특히 외국인 관광객에게 바가지 씌우는 경우 있거든요. 이 경우에도 영업정지 때린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바가지 요금 물리는 택시기사들에게는 자격정지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단속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영업정지 기간이 얼마가 되는가 제가 이걸 봤더니 일단 5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 상인의 입장에서는 득실을 따져보지 않겠습니까? 자, 5일이면은 득이 많은가 실이 많은가 이것도 주판을 굴릴 것이다. 이 말씀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